법정 발목 잡기를 야당 정치로 착각하는 낡은 정치 버릇과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더 이상 추가 협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협상은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5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왠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미래통합당이 협상 이제 안 하겠다고. 예, 뭐 이제 네. 더 이상 양쪽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갔다고 봅니다. 뭐 어차피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하나 가지고 네. 나머지는 뭐 다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법사위를 포기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적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했고 뭐 국정에 대한 그 국회의 고유 권한인 고유 의무인 그 견제와 비판 이 기능을 법사위를 잃으면 다 잃는 것처럼 이미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없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각종 뭐 개혁 위반이라든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반드시 해야 될 문제들을 그동안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이 법사위를 통한 발목 잡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천명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지 못하면 자기들한테 이제 177석, 180석까지 몰아준 국민 뜻에 반하고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두 쪽 다 없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또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합의를 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양 당이 가합의를 했다가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부결이 됐는데 네. 내용을 보면 국토위 예결위 국토위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네. 가장 민원이 많은 노른자의 상임위입니다.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올려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위하고 예결위 이런 어떤 굉장히 노른자위를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한 겁니다. 네. 법사위를 가져가는 대신에 11대 7 의석 수도 상임위원장 배분 의석 수도 야당이 원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저희가 있는 지금 11대 7인데 좀 잘못 네, 11대 그래픽이 7입니다. 나왔고요. 네. 11대 7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내놓을 수 네.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양보할 수 있는 선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럴 네.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미래통합도 다 받아들이겠지. 이제 법사위 문제가 하나 지금 꼬여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그냥 법사위원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도 네. 사실은 협상 전략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두 당 다 원하죠, 사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러면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차지하는 대신에 나머지를 뭘로 양보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네. 관건이었는데 예결위와 국토위를 어쨌든 민주당이 내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가 뺏기면 다 의미 없다 이렇게 좀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 결국은 다수결의 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3일 동안 더 협상하라 이렇게 국회의장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미래통합 협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영 원내대표가 월요일 본회의 열려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온건파보다는 강경파가 힘을 더 얻을 겁니다.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러려면 왜 총선을 왜 치르지 선거는 왜 있는 거지 라는 불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합이 된 것보다 더 네. 강경한 안이 나올 수도 있다. 월요일 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 이해찬 대표께서 국회 발목 잡는데 법사위가 악용된 전례를 반드시 끊겠다. 사실은 그동안 야당하면서 뭐 이런 식이라면 이런 표현이 맞다면 이 발목 잡는데 가장 잘 하셨던 분이 이 여당 지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핵심 지도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야당 때 뭘 주면 제일 그게 아픈 부위고 약점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야당으로서는 소수 이제 뭐 100석을 가졌지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지방 정권도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상임위원장 자리도 말씀하신 대로 노란조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국토위, 뭐 예결위 이런 거 돈에 관계되는 걸 사업에 관계되는 걸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미래통합당도 3선 이상의 중진들은 지역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총선을 준비해서는 네. 그 상임위원장 한 자리라도 해야지 뭘 하지 아무것도 없이는 안 된다 싶어서 중진들은 이걸 받으려고 했던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정도면 의미가 있다는데 네. 초재선들이 봤을 때 이거는 그러려면 뭐하려고 지금까지 투정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법사위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강조했는지 이 부분을 따지고 들면서 결국 의원총회에서 이 초재선이 다수다 보니까 이게 부결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오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박병석 의장은 오늘이 마지노선이라고 네. 했고요. 선을 그었고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결국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는데 오전 상황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네.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작심은 결심이 아니고 작심입니다. 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간 국정 운영과 국회 발목을 잡는데 악용된 전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상임위 정수 조정도 양보를 했습니다. 이제 더 협상을 하고 논의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단이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지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런 강경한 반응에 통합당 중진 삼선 의원들이 또 더 세게 나옵니다. 들어볼까요? 또다시 법사위, 예결위, 기재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강력 반대합니다.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합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래통합당 삼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워집니다. 네. 저런 말이 지켜질까요? 저는 지켜보죠.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상임위원장 아니, 상임위원장은 안 맡을 수는 없죠. 이거 알짜보직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그래서 저는 저 정도로 강경하다 입장을 지금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 지켜보면 서로 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제 법사위는 민주당에 내주고 예결위 정무위는 통합당이 가져가는 안을 가지고 이게 뭐 합의가 됐네, 가합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그 표현이 맞은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된 적은 없고 나는 그 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의원총회에 물어봤다는 것이고. 아니 그거 가지고 김영진 민주당의 수석 원내부대표 오늘 네. 발끈했어요. 국회의장 그 본회의석에서. 그랬더군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가합의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의원총회 가서 그게 이제 통과가 돼야 네. 실질적으로 효력은 발휘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양당 수석 부대표나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네. 언론 플레이를 해서 발끈한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안을 받아들고 와서 내가 의총에 물어봤다는 거고. 그 야당은- 받아들이면 합의를 아니 했으니까. 여당은 늘 받아들여야지. 그랬어요. 야당 옛날에 나경원 대표 때도 그 협상할 때는 안을 네. 받아들고 와서 특히 야당 원내대표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당 대표처럼 국민과 예를 들면 당원 전체한테 심판을 받았던 자리 같으면 네. 뭐 일일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그럼 당 대표가 이 권한을 가지고 한 2년 동안은 책임 있게 하지만 원내대표는 그 의원 몇십 명 모여가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나야 되는 아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 예. 얘기는 가합의한 것을 인정을 하고 의총에서 이게 통과될지 말지 이걸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데 가합의한 것 자체를 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발끈했다는 뭐 얘기예요. 본인은 합의란 표현 안 썼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이 완전히 달라서.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의총에서 한마디만요. 국회의장이 이제 월요일 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은 오늘 이제 협상 없다 주말 네. 동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장의 모양새를 좀 세워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임 이제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의장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그 합의를 이루는 이런 모양새를 좀 여야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만 드리면 국회는 국회의장의 모양새를 차려주라고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결단을 해야 할 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총에서 정진석 의원이 이제 국회 부의장 내정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국회 부의장 하면 뭐 하겠느냐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아주 엄중해졌고 그러면서 삼선 의원들이 그럼 우리도 상임위원장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나 봐요. 네. 일단 저는 일단 저희들이 예측할 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파행 국면으로 가가지고 그 여당 단독으로 일 처리가 진행되면 당장 나오는 게 의장 참 능력 없다,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렇게 공격받을 거니 의장은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야당한테 충분히 준 모양새라도 취하려고 할 것이고 늘 그래왔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상하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합의안 도출이 힘들 거다. 그래서 결국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국 여당이 다 가져가는 사태가 저는 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 그렇게 보세요? 예, 네. 만약에 그런데 또 한 네.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놓고 토의를 좀 많이 해봤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모습은 보면 이렇게 덕장의 모습이 좀 후덕하신데 완전 제갈조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네. 우리가 결론 나올기를 7자리 정도 이 야당이 먹을직하고 보암직한 7자리 정도를 비워두고 자기들끼리 11자리를 이제 결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선출하는, 네. 예, 그래 놓고 야당한테 7자리 던져요. 하든 말든. 그럼 야당 안에서 그걸 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서로 받자 말자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명단을 안 내기 때문에 그래픽이 고쳐졌군요. 빨리도 고쳤네요. 네. 이 명단을 자, 안 내더라도요. 명단을 안 내도 위원장이 어떻게 임명을 해요? 과반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네. 상임위원로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예를 들면 190명 정도가 됩니다. 네. 117, 뭐 정의당이나 아니 열린민주당. 미래통합당 목세 상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네. 모든 상임위에 민주당은 이제 예를 들면 명단을 낼 거고 네. 뭐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도 명단을 낼 겁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데는 네. 20몇 고 어떤 데는 30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반은 다 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거기서 투표를 해서 상임위원장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18자리를 과연 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 아까 가합의한 것을 인정해서 11석만 가져갈 거냐? 아니면 민주당에서 주말 사이에 더 강경한 분위기가 있어서 진짜 다 예를 들면 가져갔어요. 애결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져간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목소리로 되돌려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가면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밀어붙여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들 앞으로 이제 추경 등 결국은 야당이 협조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사실은 분위기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런 기회비용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네. 여당 입장에서는 애결이 준 겁니다. 네. 추경까지 생각하고. 그런데 만약에 애결위원장을 던졌는데 네. 바로 합의를 안 해주고 계속 오래 끈다. 그러면 아마 추경이 6월달 힘들어지거든요. 네. 지금 6월 15일 전에는 제가 볼 때 지금 두 원내대표 간에 머리싸움이죠. 아니 앙금이 좀 감정의 골이 감정 생겼습니다. 생겼습니다. 좀. 근데 만약에 추경을 계속 질질 끈다. 네. 그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 질문도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여당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그냥 단독으로 끌고 가나? 근데 추경이 통과 안 되고 버티면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개헌 빼놓고 개헌 발의도 다 할 수 있는데 추경 통과하는데 굳이 야당 도움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그냥 이 상임위원장 먹듯이 밀어붙여 끝장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당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네. 이렇게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하면서 보내는 기회비용보다 이렇게 그냥 이 우리 측 이제 빨리 일을 진행하는 이걸 못해서 하는 기회비용보다 네. 빨리 일을 진행해서 추진하는 게 낫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낫다고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고 이미 추경이든 뭐든 이제는 뭐 원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양당이 누구하고 직접 상대를 하려고 그러냐면 서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국민 여론전 홍보전으로 돌입할 것이고 국민한테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장애투쟁은 원체 뭐 황교안 나경원 때 이렇게 대여받기 때문에 장애투쟁은 못하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원내투쟁을 개발해가지고 시도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 대목에서 만약에 통합당이 애결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홀딩하면서 추경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단할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선거 패배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발목 잡기. 네. 보수 혁신의 가장 문제되는 측면이 그런 측면이다라고 이미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만약 이 문제를 미온적으로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처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또 이렇게 안 될 것 같기도 하다가 그냥 일본 나와서 여야 합의하면 극적 타결해서 넘어가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네. 봤잖아요. 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연일 어젠다를 이렇게 툭툭 던집니다. 던지는데 많이 기사화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의제들을 잘 던집니다. 어떤 건 민주당에서 낼 만한 의제인데 이런 것도 던지고요. 일단 이번에는 그 전일제 보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생까지는 저녁까지는 좀 나라가 맡아줄게요. 이런 의제도 있었다가
네. 먼저 이거 들어볼까요? 이번에 또 저 교육과 관련된 의제도 하나 던졌는데 들어보겠습니다. 4년 학사, 2년 석사, 박사하는 데 한 4년 정도 기간을 한 10년 정도의 대학 과정이 거쳐져 있는데 이러한 10년의 과정을 겪고 나면 그 학문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의 학문의 발전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 교육의 과정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시대가 되지 않은 거냐. 이런 새로운 대학 교육의 진로를 갖다가 개척하기 위해서 저는 그 국회 내에 고등교육을 갖다가 한번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네. 민생 경제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무튼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번은 툭툭 네. 던지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뜯어보면 구체적인 건 아직은 없습니다. 해법은 없고 네. 문제의식을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이 담론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네. 이것이 몇 번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 제기형 리더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문제 해결형 리더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해답을 내라, 솔루션을 내야 합니다. 제1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엊그제 이제 이야기했던 전일제 교육 이것도 교육계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그럼요. 아니었습니다. 그거야 그러나 뭐, 네. 이제 선생님들이 반발합니다. 보육까지 책임지는 거. 근데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도 뽑자는 거 아닙니까? 방과 후에.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들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고민이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좀 이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제는 또 사교육 시장이 이제 빈부간의 불평등을 물려준다, 고착화시킨다 이런 이슈도 꺼냈고 보시는 것지만 아마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겁니다. 네, 사교육 시장. 그런데 누가 봐도 민주당이 꺼낼 만한 이슈인데 민주당 왜 이런 이야기도 안 하느냐 뭐 이런 지적까지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김종인 그 비대위에서 네. 지금 각종 이슈들, 진보적인 이슈들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 정치권 연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여의도에 있는 분들, 그다음 언론인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좀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네. 내용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 대부분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는 별로 크게 자기들한테 관심이 없는 분야를 얘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이재명 지사가 재미를 다 봐버렸기 때문에 그 아우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입시제도라든가 전일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아젠다를 네. 좀 국민들한테 이렇게 속으로 대중 속에 이슈가 팍팍 꽂힐 거 차라리 이제 뭐 보수당에서 종부세를 인상하겠다 우리가 아니면 토지 공개념 개념을 이제 우리가 먼저 도입하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나오면 미래통합당에서 비대위원장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어차피 지금 뭐 살짝 간보면서 옆으로 가는데 도리어 국민 믿고 확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율을 갖다가 40% 이상 올리고 그다음에 그 미래통합당이 1년 반 뒤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김종인이 영웅이 되는 거죠. 저는 예. 이제 네. 민주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입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건 정치 공세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국제정 지정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네. 잡았습니다. 지금 네. 드라이브 걸고 있죠. 왜냐하면 일반고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네. 평등의 개념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기회평등을 위해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입장이 어떻다라고 명확히 한다면 논쟁이 딱 붙는데 치고 빠지는 식이란 말이에요. 네. 민주당이 무슨 그러면 말씀인지 평등을 위해서 뭐 네. 안 한 것처럼 저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일제 교육 이런 건 관심 받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어젠다 정도 던져주는 부분이라서 네. 국민들이 크게 거기에 대한 그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그렇습니다. 부분들입니다. 예. 예, 아는데 이제 보시면 저만 하더라도 벌써 네. 애들이 다 컸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데 사실은 그게 부자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용산 미군부대 이전 기지 이런 데다가 그 청년 40세 이하 청년들이
그 입주할 수 있는 네. 한 10년 한정의 그 임대주택을 한 100만 원 짓겠다. 지금 거기다 공원 진다 그러거든요. 안 그래도 부자 동네에 공원 지어가지고 집값 더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치고 들어가면 결혼 문제, 출산 문제, 교통, 뭐 주거 문제 이런 걸 동시에 건드리면서 네. 국민들 사이에서 진짜 이슈가 될 건데. 근데 그 예. 용산공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미국의 뉴욕에 센트럴파크 같은 도심 가운데 대규모 공원을 좀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도 와서 아니 청년들이 서울의 결혼을 못하고 위상 자녀를 자체를 못 낳는데 공원이 있어가 뭡니까 지금? 아니, 그거부터 해결하려면 이 좋은 부지에 네. 그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네. 한 10년 정도 살면서 돈도 벌고 집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가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서울 자. 너무나 집중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센트럴파크까지 나와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그 영상 마침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 청년 스테이 그 이제 그 청년들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해주면 용적률 혜택을 줘서 네, 네. 거대한 빌딩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게 정말 중요하다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약간 좀 뭐랄까요? 그 그로테스크하다 그럽니까? 네. 너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하죠? 좀 괴물처럼 네. 크게 솟아 있어서 동떨어져 있는 참 느낌이죠. 이런 게 어려운 문제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도시 한가운데 공급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땅은 없고 그리고 이제 공원 부지 확보하는 거야말로 더 중요한 시민들이 문제인데. 그거 저희 원합니다. 청년들하고 네. 얘기한 건데 그랬 따지면요. 지금 롯데 무슨 타운가 있죠. 거기 네. 백매청. 그거는 서울공항 저기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네. 그걸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MB 때 하는 거 활용하면 아닙니까? MB 때 하든 어떻든 간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했는데 이걸 못 한다는 게 청년들이 얘기하기를 정부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여야 할 것 없이 말로만 맨날 뭐 약자들 편에 서고 제가 방법 얘기하자고 알려드릴까요? 얘기하죠. 제일 쉬운 거 국회의사당 세종시에 옮기고 그 자리에 청년들 주택 지으면 됩니다. 자, 방법 내드릴게. 주제를 다시 바로 잡았어요. 네. 이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홍준표 의원이 어제 그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수가 어떤 자꾸 어젠다를 진보 진영에 뺏기는데 보수가 무슨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이게 받아들이겠느냐, 관심 갖겠느냐, 다시 지지를 얻겠느냐. 네,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자유, 공정, 서민.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또 공정과 서민은 또 이게 민주당이 진보 진영이 선점하고 있는 어젠다란 말이죠. 저는 네. 공정, 뭐 자유, 서민 이게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그 이해관계를 돕는 그 개념이 아니라 네.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이 시대 정신을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도 알고 있고 정당도 알고 있는데 누가 네. 말했느냐, 먼저 얘기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대통령님께서 뭐 공정한 세상 만들겠다, 정의로운 결과 만들겠다 했지만 우리가 조국 사태나 뭐 이런 데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당이든 더 실질적인 안을 내고 더 가슴으로 느끼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 실제적인 행동을 하느냐 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공감이 됩니다. 이제 네. 원희룡 지사가 한번 치받았기 때문에 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네. 아니면 또 보수층을 상대로 목소리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른바 반 김종인 연대. 미래통합당 안에서 반 김종인 연대가 김종인 위원장을 흔들 만큼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고요. 그러나 네.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지지율을 많이 좀 끌어올렸습니다. 네. 2, 3%. 만약에 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실패하고 논란이 계속 커지면 그 공간이 생기죠. 치고 나가는 네. 공간이. 예.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은 소수의 목소리 같습니다. 사실 뚜렷한 대안도 없고요. 김종인 위원장을 뺀. 저희 그래픽 한번 만들어봤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워낙 많아서 특히나 이렇게 센 분들이 거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절친 노트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출구를 찾아야 되죠? 김종인 위원장이 좀 저는 어디랑 좀 이렇게 합종 연행을 좀 해볼까요?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 네. 결국은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2022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그 후보들 사람들이 올라와서 시대 정신에 맞는 또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말과 은행을 하면서 이 대통령 후보로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은 당대표를 하거나 비대위원장 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낙점하듯이 밀어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하 인재들이 모여서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네. 이러면서 국민들이 주목하는 한 명의 후보가 생기면 그 후보를 뽑아서 민주당이 가장 현재 세 보이는 이낙연 후보가 붙이는 게 그까지가 이분의 역할이지 이분이 자기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도리어 무리수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이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을 잘 쳐다보지 않아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말 잘 듣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스타일이신데 저는 원희룡 지사가 비판했던 내용에 대해서 대꾸를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태도보다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네. 그냥 인정하고 본인 갈 길을 뚜벅뚜벅 가시면 좋은데 좀 이분이 이제 자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좀 본인한테 본인이 좀 듣기 거북한 얘기가 있으면 바로 표정에 한 나오고 30여 년 넘게 예. 어느 조직의 수장을 하셨거든요. 네. 아니면 국회의원 하셨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분 직업은 보스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수직적인 리더십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네. 다 알고 뽑았어요. 민주당에서요. 이거 이야기 좀 해볼까요? 김혜영 의원이 이번에 이제 안 돼서 전 의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고위원이라서 전당대회 하기 전까지 최고위원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당내 이제 쓴소리도 많이 하고 이제 정세균 총리실로 가서 청년 정책 조정위원이 위원. 될 네. 것 같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네. 언론에서 조금 오보가 나왔는데 네. 좀 앞서간 겁니다. 네. 사실은 뭐냐면 8월 5일 날 이게 출범하는데 네. 청년 기본법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제 청년 정책 조정위원을 꾸리는데 네. 정부위원으로 20명, 민간위원으로 20명을 뽑는데 네. 그중에 민간위원 중에 청년 대표를 10명 뽑고 청년 정책 전문가를 10명 뽑는데 네. 그 안에 추천이 된 건데 이게 추천된 사람이 총 120명이 추천됐어요. 누가 추천했냐? 총리실이 추천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지자체나 청년 정책 활동하는 당사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거기에 신보라 전 의원하고 네. 김혜영 지금 최고위원이 추천을 받은 뭐라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과 전 의원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총리한테 보고한 상태도 아니고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동의를 하느냐 추천된 걸 했더니 47명이 동의했고 거기에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명을 추릴 거고 최종적으로 10명을 낙점을 네. 한답니다. 아주 뭐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되든 안 되든 총리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신보라 의원도 있고 당에 쓴소리하는 이른바 소장파 민주당 의원도 있어서 이런 게 우리 정치에 좀 달라지는 모습을 혹시라도 점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저쪽 편도 좀 들여오는 또는 당내 쓴소리하는 사람도 또 다시 고용하는. 아니 그런 어떤 통합의 모습은 필요하다 보는데 네. 과연 그런 어떤 쓴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과연 필요한 거냐? 정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냐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한테도 마찬가지고 김혜영 전 의원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쓴소리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외부의 문제, 외부의 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김혜영 전 의원을 네. 그렇게 탐탁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나라를 가보니 참 우리나라가 작구나 그런 제가 그 생각이 들었고 이런 큰 나라를 틈에서 우리가 이 생존을 하려면 네. 우리가 뭐 자원이 있나 뭐가 국토가 넓나 뭐가 있어요. 오로지 그 인적 자원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제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거치면서 이제 저는 떨어져서 이제 개파에 소속이 안 돼서 보니 네. 네 개파 내 개파 따지면서 서로 안 쓰고 그나마 투항이라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거 참여라도 하고 들어가야지 그 정권에서 저 말석한 자리도 주는데 그게 이 정부 들어서도 나아졌냐 보면 뭐 별로 나아지지 않은 네.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보라 의원한테 이렇게 그 손을 내밀었던 거는 정세균 총리하고 이쪽에서 참 큰일 하셨다. 뭐 저는 의미가 네.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걸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직을 당시 야당한테 몇 번 제안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정돈 전 당대표도- 의원님 저 주중대사 저 제안했다는 건 예를 들면 팩트고요. 김모 네. 의원도요 장관 제안을 받았는데 네. 당 대표가 거부를 한 거예요. 야당이. 아니 근데 이제 예. 결과적으로 안 됐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네.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의원한테 장관직 제안을 했는데 그걸 수락하게 되면 마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투항하는 것처럼 그렇지. 마치. 그것 네. 때문에 거부하는 거거든요. 네. 본인들은 하고 싶어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의 누구 잘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풍토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분들 여야 가리지 않고 아니 뭐 여당 자체 내에서도 반대되는 목소리나 쓴소리하면 찍어내라 그러고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딱 그런 제안을 받아도 야 저기 가서 과연 내가 소신껏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분위기부터 바꾸고 와야죠. 예. 곽상도 의원이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위안부 쉼터 소장에 대해서 의문사다,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참 이분은 좀 황당해요. 사실은 민정수석까지 했던 그리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였는데 네. 그게 문제가 돼서 인권 침해 부분이 다 드러났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음모론들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과 무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뭐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가 뉴욕 생활을 할 때 손혜원 의원한테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게 다 사실 무근으로 손혜원 드러났으면 의원이 그때 뭐 10억인가요? 10억 드리겠다. 자기 아파트 하루라도 이용해서 10억 주겠다. 네. 만약에 그게 사실 무근이면 당신이 책임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 터뜨리고 보자는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사위 듭니다. 회사 문 대통령 사위 회사에 날았던 200억 들어갔다는 그 얘기도 의혹도 했죠. 예. 근거 없는 걸로 이번 건도 이 국가수에서 타살점이 없다.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국가수에서 이미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하거든요. 의혹이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좀 TF 이렇게 위원장이에요. 근데 좀 구체적인 좀 정황 이런 없습니다, 것들이 뭐 곽상도 의원이 그때 그 윤미향 의원이 수원집 경매로 살 때 내가 예금 저기 살던 집 팔아 샀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아닌 게 곽상도 때는 밝혀진 거 아니에요. 사실 야당은 여당만큼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첩보나 정보에 대해서 검증하고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을 듣다 보니까 일단은 그 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하면 이제 여당 관계자들이 그 명예훼손을 건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나오니 이 사람이 이제 총대를 메고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저격수들은 각 당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격수를 활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마무리합니다. 과거 일부터 사과부터 하세요. 자 강기훈 유서 대표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저 곽상도 의원이 그 돌아가신 분 그 망자가 어떤 자세로 뭐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그 사실을 전하고 그걸 그대로 그 자살의 경위라 할까요? 그걸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참 부끄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네. 자살보다는 진짜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대원 정치평론가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